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숨지는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락사에 갑자기 불어난 빗물로 익사까지 산업재해는 우리 지역에 국한될 일만은 아니죠. 광주에서는 추락한 노동자가 밤새 방치됐다가 이튿날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고, 평택에서는 300kg이 넘는 컨테이너가 청년 노동자를 덮쳐 숨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국회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시행도 되기 전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과 타워 크레인을 연결하는 비좁은 철제 구조물 위에 노동자 2명이 올라서 있습니다. 60살 한 모 씨가 안전고리를 수평 구명줄에 연결한 채 왼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구조물이 휘청하며 움직이고 한 씨가 중심을 잃습니다. 그 순간 수평 구명줄이 끊어지면서 한 씨는 건물 5층 높이 20m 아래로 떨어져 결국 숨졌습니다. 영상엔 한 씨가 추락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씨와 다른 노동자들이 의지할 건 생명줄로 불리는 수평 구명줄뿐이었지만 현장에 설치된 밧줄은 한 씨의 몸무게조차 지탱하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장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높게는 100m 이상에서 일을 하세요. 안전벨트 하나에 의지를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위험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현장에서 발견된 구명줄은 검게 변색되고 끝이 갈라져 처참하게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낡아버린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밧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PP로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시중에서 이제 되는 로프인데 부착설비 용이라고 따로 만든 제품들은 없어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대와는 달리 수평 구명줄은 안전하게 고리를 걸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는 느슨한 규정만 있을 뿐 하중을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 어떤 재질로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야 하는지 법적 기준조차 없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아닌 일반 공사 현장에서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엔 구명줄의 지름과 인장 강도 등의 규정이 있지만 이 역시 권고사항일 뿐 이를 어겼다고 해도 처벌까진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킬로그램이다. 그런 것은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고 혹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 있고요. 과연 안전할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낡은 밧줄에 생명을 걸고 노동자들은 오늘도 위험천만하게 고공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할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전주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추락 사고를 다룬 리포트를 먼저 보셨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도 게릴라성 폭우 속에서 지하 상수도 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자, 오늘 출연하신 세 분들께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망 사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 먼저 들어보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안우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전북 지역의 산업재해 발생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지금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제조업이나 특히 이제 건설업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로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표는 최근 5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관련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사망자라든가 산업재해 발생사 수가 상당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 이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특히 건설업 분야의 이 산업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전북 경영자총협회를 대표해서 김동창 상임부대표 나오셨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망 사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행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죠. 먼저 참 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참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산재 사고율 비율이 좀 높습니다. 통계에서 보면은 전라북도 산업재해자 수가 약 4,021명이고요. 이 중에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약 39명입니다. 한 해 동안의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비율로 이렇게 하면 재해율이라고 하는데요. 재해율을 보면 전북은 0.61로 전국 평균의 0.50보다 높고요. 또 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인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0.68로 우리나라 평균 0.46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안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개 50인 이하 기업에서 사망률 사고가 한 90%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노사 간에 경각심을 갖고 또 주의를 해서 사고 없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민주노총의 강문식 전북본부 정책부장 나와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형적인 인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고들이 6월 한 달에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게 한 3분 정도가 전북에서 돌아가셨는데요. 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공통적으로 다 하도급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이제 방금 부회장님께서 노사가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각심을 가진다고 조심하지 않아서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도급 문제라든지 또 어떤 안전 기준들이 미흡한지 안전 예방 조치들이 미흡한지 또 그 책임을 누가 지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다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 수칙이 이렇게 좀 허술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열악한 건설 현장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원래 고소 작업이라고 하죠. 이제 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 보호구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보호구에는 안전대라든지 구명줄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타워 크레인 고소 작업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 건설 현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시면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미흡했던 걸로 이번 사고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겠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 그물망 많이 보실 거예요. 한 몇 층마다 하나씩 설치가 돼 있죠. 우리나라 법 기준이 10m당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10m를 최소한 10m당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딱 10m당 하나씩 설치를 하죠. 한 3에서 5층 높이 정도 됩니다. 결코 낮은 높이가 아니거든요. 영국에는 2m 룰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2m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여기 이런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이가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진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안 의원님, 예.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전북 지역의 산재 사고가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히 건설 현장의 사고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 사고가 실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882명 중에서 건설업 사망자가 458명으로 51.9%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236명으로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236명 추락 사고 중에서 비계나 지붕 대들보에서 각각 47명이 사망을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또 추락사는 대부분 대규모 건설 현장보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 잠깐 하신 것처럼 건설 현장은 고소 작업하는 데도 많고 또 비정형 작업 유형이 많기 때문에 원래 좀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중소규모 이런 현장일수록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미흡하거나 실제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투자를 적게 하는 것이 이런 많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작업이 많아서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 중소규모 작업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타나는데 중소규모 작업 현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사 비용도 적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김동창 부회장님. 기업 입장에서도 예. 할 말씀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좀 다소 그걸 달리 보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데 사고가 약 70%가 건설 현장인데 사실은 건설 공사 금액에는 그 안전관리비가 다 의무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준공할 때 준공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강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뭐 전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실제로 안전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만 사고가 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하도급 관계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또 그 근로자들 분들은 뭐 이 휴대폰을 현장에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뭐 인권 관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현장의 책임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휴대폰이 상당히 장애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권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그건 저는 안전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업종별로 다르겠습니다만은 특히 그 건설회사에서도 사고가 많은 이유가 20억 미만의 그 소액 공사 금액이 있을 때 그런 공사 현장에서 많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안전장비나 이런 것들이 소홀하다기보다 오히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책임자도 더 강력하게 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고 또 근로자분들도 사실은 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장님이 현장에 가가지고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그 지적을 해서 그 야단을 큰 소리로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야단을 해서 차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그 현장에서 일했고 오늘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란 생각이 그런 사고를 발생하는데 더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처럼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 올해 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됐죠. 네. 자, 안 의원님. 네. 안 의원께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배경과 법안 내용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도 충남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기적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8월경에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한 청원이 있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올 1월 달에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한 그 사회와 일터를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중대재해로,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로, 그리고 일반 뭐 그 공중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 일반적인 시설이나 제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대 시민재해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산업 안전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이런 사업주라든가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그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 부분도 있지만 안전 보건 조치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국가에서도 그 지원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라든가 어떤 그 적용 범위를 좀 제한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일부터 적용이 되면 1년간 유예를 한 건데 네. 그러면 내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을 저촉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재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거든요. 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나 도급인이 이런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에 이제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산업재해 중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말하자면 처벌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의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법의 차이는 뭔가요? 기본적인 차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7년 이하의 그 처벌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양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 벌금도 10억 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강화된 법이다. 네. 네. 자, 김동창 부회장님. 예. 경영자 총연합회와 삼국인연합회에서는 예. 2초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앞두고 아주 거센 반대 의견을 제출을 예,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네. 반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으로 만들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산재 예방법에 보다 더 강화돼서 중복으로 또 아니면 더 강력하게 처벌되거나 너무 지나치게 강화됐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고요. 네. 반대라기보다는 이거를 지금 법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는 1년 후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 법의 지금 시행령이나 규칙을 아직 안 만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을 만들 때 양쪽을 노사나 근로자나 경영 책임자나 이런 분들에게 서로 애로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불만이 없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영을 제정해 주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 경총이나 소상공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나 논의 과정이 없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모호한 내용이나 과잉 처벌에 관한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없이 그냥 소송이나 이런 게 폭증하고 부작용이 발생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법률 시행 전에 반드시 그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법으로만 예방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만 이렇게 전가하고 있다고 우리 경영인들은, 책임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이나 이런 확보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할 때 같이 처벌도 하고 같이 조심하고 같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법이 좀 영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바람입니다. 네. 강문식 국장님. 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조금 전에 경영자 측 입장을 들어보셨지만 규제가 너무 세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근로자 측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법 명칭부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거든요. 지금 많이 줄여서 그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기업처벌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좀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노동자들이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서 뭔가 이제 근무를 뭐 태만하게 한다든가 뭔가 소홀히 한다든가 좀 이래 그 어떤 그 재해가 노동자의 책임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정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좀 기본 관점에서 좀 차이가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약간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휴먼 에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해도 그게
중대재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안전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했어도 어떻게 하면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할 건가. 그래서 뭐 이 기업이 그런 의무들을 충분히 더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전주 맨홀 사망 사건에서 좀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다단계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책임에 외주합니다. 그러니까 발주처나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전주시가 이번에 그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고 이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게 전주시의 태도였었어요. 결국에 그렇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거든요. 책임이 없는데 누가 조치를 일부러 자기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서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처 책임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발주처 책임이 빠져버렸어요.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계시지만 안 의원님께도 좀 유감의 말씀을 유감을 좀 시청자들께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그 전주시 맨홀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엔 하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다 독박을 말 그대로 썼습니다. 우리 강 국장님 말씀하신 아까 그 휴대폰 말씀을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기본권을 뭐 박탈한다거나 그 사각지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휴대폰이 우리가 작업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몸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대비가 되지 않고 이 휴대폰이 음이 울리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확인하고 싶고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 불안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좀 실수도